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최유한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방송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채팅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같이 또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법률 이슈 토크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어. 신원식 청문회, 극우 논란 난타전. 고령화에 불붙는 정년 연장론 65세로 올려야 할까?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이 됐죠. 자, 우선 법원의 판단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은 구속의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 사유는 첫 번째,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네. 두 번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세 번째,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유가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은 구속이 됩니다. 이 인정이 돼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렇게 영장실질 심사 끝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새벽 2시 34분이었고요. 네. 구속영장을 검찰이 지난 18일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중교사 이 세 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 그러니까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 용어로 굉장히 어려울 텐데 혐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 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의심이 들지만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증거가 있어야 이게 혐의가 완전 인정이 되는 건데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그리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여러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 이재명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유 부장판사가 따라서 이 상황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는 다 이게 사실 검찰이 다 이미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또 어디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 어디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한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또 늦은 시간에 기각이 됐어요. 이렇게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앞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150여 명이 몰렸다고 하는데 영장 기각 소식이 들리자 일제히 또 환호를 했다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 가서 거기서 파란색 수의를 입고 대기하다가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 이제 우리 이재명 지지자 분들은 굉장히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하시던데 어쨌든 그 새벽 시간에 150여 명이 몰려서 이재명 당대표의 그 기각을 염원을 했죠. 결국 이제 기각됐다라는 소식에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면서 눈물을 쏟았고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정치 검찰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뭐 이 대표가 나중에 나와서 차량 타고 빠져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은 채 감정 추스르기에 바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이에 반해서 수십 미터 떨어진 그 보수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서 맞불 시위를 하는 등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9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장 심사를 받았다고 해요. 자, 1997년 영장 심사제도 도입 이래에 두 번째로 긴 시간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가장 긴 시간이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서훈정 국가안보실장 영장 심사였습니다. 그때 무려 10시간 6분이나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걸렸는데 이번에는 9시간 17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5일 이전에 이렇게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거라서 이 긴 기간 동안 혹시나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의료진이 준비가 됐지만 별다른 긴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네.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 동안에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변론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신문 시간이 길어진 만큼 검찰이나 이 대표 그리고 영장 판사 앞에서 공방이 굉장히 또 치열했을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이 되는데 법원이 결과를 내기에 정말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네. 사업 단계마다 뭐 결제한 문건이라든지 당사자들이 진술한 이 대표의 발언들이라든지 확보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고요. 이 대표 측은 직접 지시나 승인 여부를 드러내는 물증이 없고 확보했다는 관계자 진술만 있다. 이거는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진술이 네. 서로 나오니까 계속 고성까지 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상황 중에 가장 이게 혐의가 있다, 다퉈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위증교사예요. 위증교사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위에서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 이 위가 누구냐? 바로 이재명 지사다라고 검찰은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고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고 사실은 옥중 서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 대표랑 관계없다. 그 측근들에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도주 우려도 없는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한다라고 맞서고 있으니 법원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판단하기 까다로웠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사를 맡은 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렸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 지금까지 구속적 부심 이 심사에 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유독 올해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 판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그만큼 첨예하기 때문에 그 첨예한 쟁점을 다루는 판사가 누구냐가 이제 대중들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네. 법원 내에서도 소문난 원칙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칙론자란 예.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딱 원칙으로만 판단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저도 물어봤어요, 주변 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유 부장 판사가 생각했을 때 이 사안이 구속해서 재판을 들어가야 되는지 불구속 구속 기소돼서 될 건지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가 필요성이 있는가? 이건 의심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겁니다. 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인데 그중에 예. 기수가 가장 빠르더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지난 18일 날 그 영장이 청구된 그날 담당 법관이 누구냐면 바로 유 부장판사라는 것이죠. 한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동기인 92학번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사실은 아니고 93학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가 설왕설래 많았던 것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내구 씨
그리고 송영일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영수 씨의 구속을 결정한 것도 유 부장판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면서 그때 구속 사유를 밝혔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긴장했었죠. 그렇군요. 또 이 대표는 이제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된 후,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권도전, 당대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장이 된 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인 개발을 추진했는데 세상에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두 다 나를 적으로 돌리는 공적이 된 것 같다라고 그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드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두 개의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는 변호인들이 피력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서 재판 받느냐 아니면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그 차이만 있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기소해서 갈 것이다. 아마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검찰이 그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의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특히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탄압받는다. 근데 무엇으로 탄압하냐면 검찰 권력을 가지고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협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정치적 파열음만 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야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자 법원이 이 대표의 열성 지지자에게 굴복했다 또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추성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흔히들 그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개혁의 딸이라고 여성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줄여서 개딸이라고 불렀거든요.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과연 재청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구속될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재명 그 당대표가 구속되면은 자신들은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서 추석 명절 귀향 인사를 하려고 계획을 쫙 잡아놨는데 이것이 갑자기 기각이 되고 나니까 명절 인사는 다 취소가 됐고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열성 지지자 개혁의 딸들한테 법원이 굴복한 거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법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3선의 홍익표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사실은 지난번 그 이재명 당대표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네.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적어도 28표 내지
28표 내지 29표가 가결을 던졌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지도부가 물러났죠. 원내대표단이 이제 물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원내대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홍익표 의원과 김민석 3선 의원들이에요. 네. 김민석 의원과 홍익표 의원과 남인수 의원, 그리고 사실 우원식 의원도 출마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다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재선 원내대표가 될 뻔했었죠. 그런데 우원식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나가서 남인순 의원과 그 홍익표 의원이 결선 투표까지 가서 신임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익표 의원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원래 중구 성동 이쪽에 그 자기의 지역구가 있는데 네. 이게 3선이거든요. 근데 3선이기 때문에 꽤 튼튼하게 지역구를 관리했을 텐데 4선에 여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취약한 강남 서초로 지역구를 옮겼다라는 네.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 성동갑에 출마해서 내리 3선했는데 지역구를 버리고 옮겨갔다. 이거는 홍익표 의원이 대의에 복종한 것이다. 당을 떠나서 굉장히 이제 다음 총선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굉장한 사건이다. 네. 근데 언론이 별로 안 알려져서 이번에 홍익표 의원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예, 상징적인 또 의미로 보일 수 있겠네요. 예. 자, 홍익표 의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 내용이 크게 번진 민주당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홍익표 의원이 홍익표 의원이 아니라도 누가 네. 가더라도 쉽지 지금 않죠. 상황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용은 홍익표 의원이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나락에 떨어져 총선까지 실패하는가, 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홍익표 의원은 원래 정치학자 출신입니다. 정치학자 출신이고 여러 가지 이제 원래 노무현 대통령 따라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친노 측이었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친문으로 분류되고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의 옆에서 지금 원내대표를 하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홍익표 의원이 어떻게 원내 전술을 짜고 어떻게 의원들을 다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사느냐 마느냐, 예. 이 상황에 걸린 굉장히 중차대한 자리에 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라는 말씀이 조금 공감이 되네요. 자, 한편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해당 행위 여부를 두고 또 갑론 일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2월 달에도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안 돼 부결이 됐는데 네. 이후에 이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표를 대거 던짐으로 말미암아 당대표가 검찰에 출두하게 되는 이 상황이,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이 상황이 민주당의 소위 친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도 못했었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의 의원들은 이 가결을 한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봐도 돼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일단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먼저 얘기한 잘못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아주 짧은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가결했던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호적 파내듯이 파낸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 아마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상황은 민주당 상당한 분란의 씨앗까지 될 수 있다. 다만 비이재명계, 예를 대표적으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압하고 타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탈선한 것이다. 독재로 가는 것이다. 당독재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붙여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워낙 지금 갈등의 골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총선의 향배까지 결정이 날 것이다. 국민의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극히 낮다. 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언론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남이 안 움직입니다. 호남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은 낮은 거예요. 과거에 안철수 그 의원이 민주당에 있다가 나가서 분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호남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호남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분당 가능성은 없다라고 정치권에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계나 비이재명계 모두 다 분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비이재명계의 의원들을 소위 해서 공천학살한다고 다 내쫓을 경우 이거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딪히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아직까지는 분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오늘까지 나온 여의도 통신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쨌든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가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재명 당대표의 성향 내지 이재명 당대표가 걸어온 길 여러 가지 봤을 때 제1야당 총수 중에 가장 색깔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분석해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호불호가 갈려요.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색깔이 명확하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지금 정치 양극화가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바로 직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던 옥중공천 얘기가 나왔고요. 옥중 결제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정도로 당대표로서 내가 권한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 입지는 굉장히 단단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친 이재명계를 맞서 싸우는 반 이재명 내지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입지는 굉장히 축소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민주당으로서는 일단은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당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았어요.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당대표였을 때 검찰에 출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적으로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서 이제 재판을 가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당이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당대표는 다음 총선의 공천 문제와 더불어 그 다음 행보까지 치밀하게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이재명계가 싸움만 하다가는 모든 일정이 그르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권 정당으로서의 대안 제시를 해야만 민주당은 살 수가 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해서 받는 표가 다음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이끌어갈 수 있다. 수권 정당으로서 대안을 내놔라.
그거 준비하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신원식 청문회 극우 논란 난타전. 자, 오늘 국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극우 논란을 불러온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원식 후보자의 끊임없는 막말 논란을 한번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신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서 이제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많은 부분이 이제 논란에 올랐다고 합니다. 먼저 신 후보자는 5.16 군사반란이라면서도 5.16 이후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신원식이 누구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 TV를 켜시면 저희 방송 다 보셔도 되니까 다 보시고 보세요. 네. 끝까지 시청해 예. 주시고요. 네. 나중에 보셔도 되는 상황이 뭐냐면 네.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5.16은 군사 정변입니다. 군사 반란이에요. 근데 이것은 교과서에까지 나온 이야기인데 이거를 인정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혁명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었어요. 예. 박정희 전두환 군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군인이자 그 국방을 지켜야 하는 입장을 가진 국방부 장관이 5.16 군사 정변을, 군사 쿠데타를, 군사 반란을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 처음에 이제 정치법적으로는 쿠데타지만 우리나라가 농업화 사회,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 철학적으로 혁명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걸로 비판이 쏟아지니까 죄송합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앞뒤가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유튜브 방송의 앞뒤가 편집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발언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도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저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서면 답변서에서도 군사 반란인지 혁명인지 묻는 질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반란인데 혁명적 요소가 있다. 양쪽을 절충해서 답변을 했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신 후보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서 보수를 중심으로 탄핵 무효 집회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 신 후보자는 그때 민간인이었죠. 민간인 입장에서 근데 전직 합참의장이라든지 군 경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확정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당시 박 전 대통령 관련된 다양한 허위 선동도 있었다라고 답변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인 입장에서 그런 이제 집회 같은데 방송 같은데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국무위원으로서 이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확정 판결을 존중한다고 먼저 깔고 그다음 또다시 절충하면서 다양한 허위 선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허위 선동으로
광우병, 소고기 파동, 사드 반대 같은 촛불 거짓 선동 집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역시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국방부 후보자 입에서 나온 얘기가 전부 다 논란거리네요. 예, 신 후보자는 또 과거에 극우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해명을 했을까? 어떤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다 보셨을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자신이 그때 민간인이었고 예.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이 우리 국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으나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했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으나 네. 한번 쏟아낸 발언은 지금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영구박제가 됩니다. 예. 네, 가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속마음은 그렇구나라고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신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과거의 언론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가 앞으로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또 밝힌 바가 있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거든요. 예. 군대를 안 간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 그 얘기 했지 않느냐, 하지 않았느냐. 군대 안 간 사람은 대통령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입장이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었다. 제 생각에는 국방부의 인사청문 준비단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변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네. 그래, 하여튼 윤 대통령이 국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안보를 매우 중요시하며 군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까지 덧붙여 놨으니 이 상황은 아마 신원식 후보자 이야기라기 물론 동의하니까 발언했겠지만 준비단에서 굉장히 발언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합니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또 신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이제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많이 이렇게 문답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거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일단 신원식 국방부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을 일으켰던 고려혁명군 측에 가담하고 자유시 참변 재판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레닌으로부터 상금 권총과 모자를 선물 받고 스탈린 체제의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자,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피사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자리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원식 그 국방부 후보자의 입장은 아주 전형적인 극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홍범도 장군의 역사적인 이 상황은 수십 년 동안 홍범도 장군을 연구해왔던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발언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발언 내용은 현재로서는 역사학자들이 발언했던 역사학자 연구한 그 대체적인 내용과 정반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신원식 후보자가 1980년대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훈련 중에 박격포 오발 사고로 부대원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 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말 재조사한 결과 애초에 불발탄 사고였던 이 부대원의 사인을
박격포 오폭 사고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또 신원식 후보자는 또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죠. 80년대 중반에 그 신원식 후보자가 일선 그 포병부대의 중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상황이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원식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이었거든요. 예. 이 의원 입장에서 계속 강경한 발언을 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주변에서 알아보니까 그 박격포 그러니까 불발탄 사고, 그러니까 병사한테 이야기해서 진격하라 하니까 불발탄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무리하게 진격을 요구했고 나중에 날아온 포탄에 의해서 부대원이 숨졌다라는. 만약에 신원식 후보자가 그때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은 그 젊은 군인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군 사망 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상황이 당시 책임이 누가 있느냐 할 때 신원식 중대장한테 있었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난해 말께 나온 군사망위원회 재조사 결정문에서 네. 사망의 원인이 지금 잘못 쏜 박격탄 포탄에 있기 때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책임은 누구냐? 그럼 신 후보자가 이 사인을 오발 사고에서 불발탄 사고로 축소해버린 거예요. 사고를. 예. 그래서 이것이 이 난리가 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신 후보자는 그거 아니다라면서 적극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예,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1.12 군사 쿠데타와 5.16 쿠데타를 좀 미화를 해서 비판을 받았던 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까지도 또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또 파문이 얘기도 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발언인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두 번에 걸쳐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예. 12.12 군사 쿠데타 1차, 2차가 5.17 전국 계엄 확대예요. 이 두 번에 걸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첫 번째로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전두환 장군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온 거 아니냐.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확증된 상황인데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5.17 쿠데타까지도 미화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어지러운 게 아니라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력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그때 뒤집어 쓴 거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 역사적인 인식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대한제국이 일제 강점기 시대보다 행복했겠느냐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것을 미워하는 것은 그냥 사과받고 돈 받았잖아요.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꼴을 안 당하도록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국민이 무지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냉철하게 부국강병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그 길이고 진정한 반일이지 어떻게 옛날에 매달려서 계속 반일 행동만 합니까? 만약에 청나라가 러일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일본과 러시아가 싸웠을 때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에서 살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 조선을 승계했던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겠느냐.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겠냐.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논리는요. 어떤 논리냐면 바로 자학사관. 우리는 못났고 우리는 늘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가득 찬 사관, 자학사관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그래서 너네가 망한 거지라는 일본의 식민사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식민사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그 뭐 어쨌든 뭐 지금 신후부자에 대한 오전 청문회가 끝이 났고요. 오후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야당에선 좀 부적격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명까지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 보입니다. 임명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윤석열 정부에서 대다수 부적격이라고 판단된 사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했으니까요. 임명은 될 거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이 상황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 공적은 있으나 하면서 나머지 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 번 더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 공적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사의 흉사를 이전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조차도 역사적 공적을 인정하는데 그 역사적 공적을 얘기를 안 해요. 나머지 부적합한 것만 얘기하죠. 우리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고령화에 불붙는 정년 연장론 65세로 올려야 할까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또 법적 정년을 갖게 해서 이 소득의 공백을 없애야 한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그 정년 문제는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자, 최근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또 국회 논의로 이어질 만큼 커지고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3.8%로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입니다. 1위. 어이구, 예. 어르신들이 가난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진행자님이나 네. 저나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도 지금 나이를 들어가는 입장인데. 우리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40대, 50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가족이 부양하는 시스템은 이미 붕괴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부양하는 공적 연금으로 부양을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고 못하고 지금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 소득에 사각지대가 있다. 내가 세금을 충실히 내고 국민연금을 부었을 때 내가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할 때 국민연금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그렇지 않은 나이가 뜨는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문제거든요. 네. 그 사이에 뭐 먹고 살아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또 노동시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도 심각한데 새로운 노인 빈곤층이 계속 이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상황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노조에서 이거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정년 연장해야 되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가족끼리 좀 모여가지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뭐 가볍게라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저도 뭐 이런 주제를 방송에서 다루면서 참 걱정이 되고 두렵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한테도 언젠간 닥칠 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60세라는 나이가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이르지 않냐라는 말이 많아요.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로 늦춰지게 되는데 현재 정년은 60세니까 이제 5년의 그런 틈이 생기는 건데 이 사이에 이제 문제가 공백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사실 60세가 예전에는 환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환갑이란 얘기 잘 안 하죠. 환갑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예. 예전에 제가
그 환갑잔치를 하는데 가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죠. 어르신이 환갑이라고 잔치하는데 그때도 아이 누가 요즘 환갑잔치를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이젠 칠순잔치도 안 하시려고 해요. 나이 늙었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8순쯤 되면 여행이나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60세에 정년이니까 그 일 그만해라. 이거는 참 지금 뭐랄까 한창인데. 한참이죠. 저도 나이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예, 60이 머지 않았어요, 사실. 언젠가는 다 옵니다, 예,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노후 소득의 사각지대의 문제지 않습니까? 국민 연령 개시 연령이 계속 늦춰져서 2033년에 65세로 늦춰집니다. 네. 그럼 한 10년 정도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국노총이 제시했는데 당장 정년 65세까지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지는 거에 따라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정년 60세를 65세로 늘리자라는, 그래 어떻게든 늘려서 노후 소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 사실 대기업 내지 큰 노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기업 이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욕먹을 개연성이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정년 보장 받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임시직 일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뭐 정년이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가 하게 되면은 대기업의 정규직 공공 부문에 안전된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법으로 강제 조항으로 예를 들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될 때 그렇지 불안정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별 나랑 관계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공공 부분이라도 이렇게 해놔야 이걸 사회적 분위기로 일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공론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한국노총이 추진한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국회 청원이 1청원 목표를 달성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논의에 들어갔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OECD 국가 중에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아까 그런 불명예를 저희가 안았는데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예. 아,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일단 연금 개시 연령하고 퇴직 연령이 불일치하는 OECD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국가들은 정년을 가지고 있는 서구의 나라들은 다 65세로 지금 연장하는 추세고요. 네. 우리만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짧은 게 프랑스의 62세인데 거기에 노후 소득 대체율은 70%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퇴직하고 나서 70만 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대예요. 20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시장 임금만이 아니라 사회 임금을 통해서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포괄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기본 임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본소득 내지 사회임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해답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생생법률쇼에서도 이 고령화 문제, 정년 문제 뭐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만 딱히 뾰족한 수가 사실은 지금 없거든요. 예,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상담 접수 계속 받겠습니다. 연휴 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실 수 있죠? 언제든지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후에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또 명절이라 고향 내려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